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7년간 무료였던 병원 진료 예약 앱이 최근 유료 전환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병원들 대부분이 이 앱으로만 예약을 받아 현장 접수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병원 예약 플랫폼 사업은 의료법상 제재 대상이 아니라서 규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는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음압병실과 격리병실이 더 늘어납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음압격리병실을 현행 1개 이상에서 3개 이상으로 늘리고 1인실뿐 아니라 다인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 검색엔진 시장의 90%를 장악한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첫 재판에서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돈으로 13조 원을 사용하며 독점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 동부를 강타한 폭풍으로 인한 사망자가 5천 명을 넘었습니다. 댐이 무너지는 등 홍수가 발생하면서 인명피해가 늘었고 곳곳에 전기와 통신이 끊겨 상황 파악과 복구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최근 춘천 상공에서 홀펀치 구름이 발견된 데 이어 경북 포항에서는 거대한 물줄기가 바다에서 상공으로 올라가는 용오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용오름은 상층의 찬 공기가 해수면의 따뜻한 공기와 부딪혀 강한 상승 기류가 형성될 때 발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음압병실과 격리병실이 더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격리병실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우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음압격리병실을 현행 1개 이상에서 3개 이상 설치로 늘리고 1인실뿐 아니라 다인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100병상 이상은 격리병실을 1개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고 300병상 이상은 3개 이상을 기준으로 강화합니다. 소아청소년 자녀를 둔 분들이라면 똑딱이라는 스마트폰 앱으로 병원 진료를 예약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런데 무료였던 이 앱이 최근 유료화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들 대부분이 이 앱으로만 예약을 받아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종훈 기자입니다. 4살과 5살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는 최근 병원에서 아이들 감기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병원 진료 예약 때 써왔던 앱 똑딱이 유료로 바뀌면서 쓰지 않고 있는데 집 주변 병원들이 대부분 이 앱으로만 예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현장 접수는 앱으로 예약한 사람이 제 시간에 오지 않았을 때만 가능하지만 아픈 아이를 데리고 기약 없이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오전 진료로 50명 볼 수 있으면 똑딱으로 50명 접수가 완료가 되면 아예 접수 창구를 닫아버리셔서 중간에 뭐 10시에 가서 진료를 보고 싶다고 해도 접수조차 안 되고 주변 병의원의 위치를 알려주고 예약을 돕는 앱 똑딱은 서비스를 시작하고 7년간 무료였다가 이번 달부터 한 달에 1,000원, 1년에 10,000원씩 이용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진료뿐만 아니라 예방접종도 이 앱을 통해서만 예약할 수 있는 병원이 많다 보니 수요자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국가에서 필수로 접종하는 예방접종을 사기업에서 이렇게 통제를 당하는 느낌이라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결국 아이가 아프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고 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아프니까 결제를 한 것 같아요. 모든 부모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아프니까 내 아이 먼저 예약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죠. 전국 병원 만여 곳과 환자 1,000만 명이 똑딱에 가입돼 있는데 YTN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원 23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문의한 결과 예약이 불과한 8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15곳은 모두 이 앱을 통해서만 예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병원들은 앱만으로도 예약이 빨리 찰 만큼 이용자들의 반응이 좋다고 설명합니다. 전화 예약이나 이런 거 똑딱으로만. 업체 측은 적자가 누적돼 이용료를 받게 됐다면서 추가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병원 예약 플랫폼 사업은 의료법상 제재 대상이 아니라 규제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앱 게시판에는 소아청소년과 폐원이 잇따르며
가뜩이나 진료를 받기 어려워졌는데 이제는 돈까지 내고 예약해야 하느냐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13일 오전 경북 포항 호미곶에서 용오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시청자가 촬영해 제보한 영상에는 회오리 모양으로 형성된 거대한 물줄기가 바다에서 상공으로 솟구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용오름은 상층 찬 공기가 바다 표면 따뜻한 공기와 부딪히며 강한 상승 기류가 형성될 때 발생합니다. 마치 용이 승천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해 용오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올가을에는 늦더위가 나타나면서 첫 단풍 시기가 예년보다 2일에서 5일가량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교차가 무척 커지면서 단풍의 색은 예년보다 더 고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면 나무는 서서히 붉은색으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1년 중 산이 가장 화려해지는 시기, 가을 단풍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 올해 단풍은 예년보다 조금 늦게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 더위로 산의 20%가 물드는 첫 단풍 시기가 예년보다 2일에서 5일가량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단풍의 시작 시기는 9월과 10월 기온에 좌우되는데 보통 기온이 낮을수록 빨라집니다. 올해는 늦더위가 길게 이어지면서 단풍의 시작 시기도 예년보다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단풍을 볼 수 있는 곳은 강원도 설악산입니다. 예년보다 이틀 늦은 이달 29일 첫 단풍이 들겠습니다. 이어 북한산은 10월 18일, 팔공산 10월 20일, 지리산 10월 15일, 내장산 10월 20일, 한라산은 10월 17일에 단풍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단풍 절정기는 산의 80%가 단풍이 들었을 때로 첫 단풍 이후 약 2주 정도 뒤에 나타납니다. 올해 설악산은 10월 20일, 북한산 10월 29일, 아기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은 11월 4일쯤 예년보다 1일에서 4일 늦게 단풍이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다만 올해는 일교차가 크게 날 것으로 보여 유난히 짙고 고운 단풍을 감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대홍수가 난 리비아에서 사망자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사망자만 5천 명을 넘어섰고 실종자는 1만 명에 이르러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류재훈 기자입니다. 폭풍에 댐 두 곳이 터지면서 휩쓸고 간 도시는 폐허 그 자체입니다. 도로 곳곳이 무너지고 차량들은 종잇장처럼 구겨져 널브러져 있습니다. 건물들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부서졌습니다. 병원에는 담요에 덮인 시신들이 쌓이고 길가에는 시신 더미들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هذا نكبة بما تعني الكلمة بصدق أنها نكبة بما تعني الكلمة وضع مأساوي صح والله بصدق وضع مأساوي صح للأسف نص عربنا ويمكن 90% من عربنا لا فقدت حوش خالتي بكامل حوش خالتي كامل حوش عمتي كامل حوش ولد عمتي كامل 수색 작업이 시작되면서 사망자는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데르나 지역 사망자만 5천 명을 훌쩍 넘어섰고 실종자도 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리비아 정부의 재난지역 선포 속에 여러 나라에서 지원 물품과 인력을 파견하고 있지만 접근 도로 등 인프라가 파괴돼 수색 구호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There is still no Libyan or international aid arriving in the city. This means that people are digging with their hands, quite literally. 여기에 피해가 난 동부를 장악한 국민군과 서부의 통합정부가 대립하는 무정부 상태의 정치 상황도 대재앙을 수습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2,0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모로코 지진 당시 현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관계 공무원 등 우리 국민 80여 명도 총회에 참석했는데요. 상상하고 싶지 않은 위기의 순간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건물에서 벽돌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흙먼지가 일고 사람들이 정신없이 뛰어나옵니다. 현지 시각 지난 8일 밤 11시 11분 규모 6.8 지진이 모로코를 덮친 순간입니다. 세계지질공원 총회 참석을 위해
현지를 찾은 김정훈 주무관이 일정을 마치고 막 침대에 누운 때였습니다. 잠이 들려고 하는데 진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순간 몸으로 이제 직감을 했어요. 바로 지진이다. 근데 진동이 너무 심해지더라고요. 흔들림이.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대로는 건물이 무너질 정도인 것 같다. 지질학 박사로 우리나라에서 경주와 포항 지진을 겪었지만 10배 이상 큰 충격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바깥에 차량들이 심하게 움직이면서 경적을 내는 소리, 복도에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리 이런 것들이 막 들렸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래서 몸도 경직되고 너무 두려움에 떨었는데 김 주무관이 묵었던 호텔은 진안과 70km 넘게 떨어져 있어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출장 온 공무원들이 묵은 호텔은 건물 일부가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총회가 열린 건물도 균열이 생겨 마지막 날 일정은 예정보다 늦게 일부만 진행됐습니다. 끔찍한 순간을 보낸 각국 참가자들은 큰 피해를 겪지 않았지만 처참한 모로코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헌혈로 모로코 국민에게 힘을 보탰고 빨리 수습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여진의 위험성도 남아있고 지금 골든타임도 지났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모쪼록 더 이상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빨리 이 상황이 좀 복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세상엔 크고 복잡하고 중요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이 세상을 바꾸는 놀랍고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때가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그냥 지나쳐온 것들을 이 작은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발한 발상을 만날 때입니다. 오늘 과톡에서는 작고 보잘것없는 구멍이 바꿔낸 세상을 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코브라 박사입니다. 우와, 우와. 잠깐만. 이 웃음이 이게 아닌데? 우와. 그치. 바로 이거지. 아이 근데 피곤하다 피곤해. 어제 너무 달려가지고 죽겠네 아주 그냥. 저기 그 시작 전에 나 잠깐만 누워 있을게. 에? 네. 숙면을 위해 자세를 바꿔보는데 와우! 시선을 강탈하는 발가락. 박사님. 어? 양말이 그게 뭐예요? 아니 이거는 구멍의 새로운 발견. 오늘의 주제 구멍 얘기를 하기 위한 큰 그림이야. 알겠어? 하지만 가능하면 아까 그 장면은 내보내지 마라. 알겠지?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이 구멍의 새로운 발견. 구멍 하나를 내므로써 대박을 이룬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일본의 한 회사. 후쿠이에 됐어요. 오이시쿠다레 모에 뀨. 스미마셍.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후쿠이에는 오늘도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고 있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한번 업무를 시작해 볼까?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한 후쿠이에 그날 저녁. 부장님, 여기 보고서 다 썼습니다. 후쿠이에 씨, 너무 벽이 느껴진다. 완벽해. 그런데 그날 밤 부장님, 상반기 보고서입니다. 아니 후쿠이에 씨, 이게 뭡니까? 아니 보고서가 엉망진창이잖아요. 이걸 보고서라고 써왔어요?
이런 쓸모없는 인간 같으니라고! 꿈이구나. 아, 뭐야? 그는 과로가 겹쳐 감기 몸살을 앓게 됐는데 요 일이 많이 밀렸는데 빨리 회사에 안 가면 또 그 마녀 부장이 나가야 하는데 하지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태였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후쿠이에 데스. 결국 그는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하루를 쉬기로 했는데 이제 좀 누워 있어야지. 추워. 추워. 그는 침대 옆에 난로를 켜고 잠에 빠져들었는데 그날 오후 깜짝이야. 지진이야 뭐야? 그것은 바로 난로 위 주전자 소리. 주전자에 물이 끓자 뚜껑이 들썩거리며 큰 소리를 낸 것이었는데 아우, 지진인 줄 알았네. 아유, 깜짝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증기의 힘이 강해져 덜컹거리는 소리는 점점 커졌고 아이 진짜. 왜 이렇게 덜컹거려? 그렇다고 주전자를 빼자니 방안이 너무 건조해지는데 뚜껑을 열어놓으면 물이 너무 빨리 증발할 것 같고 이거 뭐 방법이 없을까? 아파 미치겠는데 이거. 그러던 그때 송곳을 발견한 후쿠이에 아유, 조용히. 그는 송곳을 집어들고 신경질적으로 주전자 뚜껑을 뚫어버렸다. 놀랍게도 구멍을 뚫자 들썩거리는 소리가 멎었는데 뭐야, 이제 조용하네. 이 구멍으로 수증기가 빠져나가서 이게 조용한 거구나. 게다가 작은 구멍을 통해 빠져나온 수증기는 방안 습도 유지에도 안성맞춤이었다. 아유, 이제는 잘 수 있을 것 같다. 아유, 머리를 써야 돼. 좋아. 그래, 모든 주전자 뚜껑에 구멍을 뚫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편리해지지 않을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당장 특허를 받아야겠어. 특허청을 찾은 후쿠이에는 구멍 뚫린 주전자 뚜껑에 실용신한 추론을 마쳤고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의 주전자 공장부터 냄비 공장까지 후쿠이에의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러브콜을 보냈다. 결국 후쿠이에는 거액의 로열티를 받고 구멍 뚫린 주전자 뚜껑의 권리를 양도했는데 이후 구멍 뚫린 뚜껑의 인기는 계속 높아져 그의 수입 또한 엄청나게 불어나게 됐다. 구멍 하나 뚫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후쿠이에 씨. 부럽습니다. 하지만 구멍의 새로운 발견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볼펜 회사인 B사는 많은 아이들이 볼펜 뚜껑을 삼켜서 질식사한다는 뉴스를 듣고 이 뚜껑에 구멍을 뚫어 질식 위험을 없앴죠. 또한
막대 사탕에도 자세히 보면은 독특하게 생긴 구멍이 있는데요. 사탕을 막대에 띄워 붙이는 과정에서 이 홈에도 사탕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사탕만 쏙 빠지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알고 보면 과학적인 구멍의 발견. 여러분들도 일상 속에서 발견하시면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번 주 핫 이슈. 앞에서 주전자 뚜껑에 구멍을 뚫어 특허를 받고 큰 돈을 벌게 된 후쿠이에 씨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런 특허처럼 나의 지식 활동에서 발생한 모든 권리를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 문학, 예술, 공연, 음반 등의 저작권, 영업비밀이나 설계 프로그램 같은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지난 9월 4일은 이런 지식재산의 날이었는데요.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위해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식재산이 사회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국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식재산의 날이 9월 4일로 정해진 건 우리의 직지심체 유호절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선정된 날을 기념한 거라죠. 그래서 올해는 직지심체 유호절의 역사를 담은 영상전도 개최되고 야외에서는 다양한 지식재산을 만나볼 수 있는 부스가 열렸습니다. 신기해 보이는 이건 미세조류를 이용한 공기청정기라고 하는데요. 미세조류가 이게 뭔가 하면 조류라 그러면 보통 이제 미역, 다시마, 김 이런 게 조류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적은 거, 그게 미세조류죠 해가지고. 대량으로 배양이 가능한 미세조류는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공급해 지구에 유익한 생물인데요. 이 원리를 이용해 천연 공기청정기를 만든 겁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기술은 내 두피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디바이스. 저희가 딥러닝으로 다 일일이 한 5만 장 데이터를 다 모아서 두피를 일일이 다 라벨링하고 그것들을 다 모아서 한 번에 분석할 수 있게끔 딥러닝 기술을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하하, 다행히 탈모는 아니라네요. 이번엔 신기한 로봇을 만났는데요. 호호, 너 좀 귀엽다. 카메라 기반으로 이제 자율주행을 통해서 이제 라스트마일 시장에 지금 배송 역할을 담당하려고 하는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랫폼을 연동해가지고 이제 주문 서비스는 지금 수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식재산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려보는 시간. 창의성 가득한 멋진 지식 강국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이번 주 핫 이슈였고요. 화톡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동물의 다양한 생태와 습성을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주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동물을 만나볼까요? 네, 오늘 만나볼 동물은 우리에게 영화 킹콩을 통해서 잘 알려진 동물이죠. 고릴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그 고릴라 하면 일단 킹콩이라는 영화가 생각나는데 이제 험상궂게 생긴 얼굴에 또 큰 덩치, 또 이제 가슴 치면서 위협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고릴라는 영장류 중에서 몸집이 가장 큰 동물이기 때문에 언뜻 보면 좀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이 고릴라의 몸 길이가 암컷이 150cm 정도고 수컷은 170에서 180cm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예. 몸무게로 보면 수컷의 몸무게가 최대 270kg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생김새와는 달리 고릴라는
비교적 온순한 동물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봐도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또 고릴라는 주로 채식을 하는 동물인데요. 버섯이나 대나무의 연한 잎 등을 좋아하고 또 과일 종류도 즐겨 먹습니다. 또 식물을 통해서 이렇게 수분을 섭취하기 때문에 일부러 물을 찾아 먹지는 않는데 영양 보충을 위해서는 작은 곤충이라든가 달팽이 등을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아까 조 앵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릴라 하면 가슴을 두드리는 그런 모습이 네. 떠오르는데요. 이건 어떤 행동일까요? 네, 드러밍이라고 하는 행동인데 얼핏 보면 뭐 단순히 좀 화를 낸다거나 위협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체격을 주변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고릴라는 덩치가 클수록 가슴을 두드릴 때 더 낮은 주파수의 소리가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으면 자신의 덩치가 얼마나 큰지 주변에 있는 다른 고릴라들한테 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암컷을 두고 경쟁을 하는 수컷들이 이렇게 가슴을 치는 소리로 서로의 체격을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듣고 나서 상대방과 물리적인 충돌을 해도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쯤에서 후퇴해야 될지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암컷에게도 이 소리는 짝짓기를 할 때 수컷을 선택하는 중요한 정보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각적인 어떤 과시라기보다는 소리로 어떤 네. 위험을 알리는 거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영장류라고 하면 보통 사람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릴라도 닮은 점이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2년에 과학자들이 고릴라의 게놈 염기 서열을 해독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고릴라는 인류의 조상과 1000만 년 전쯤에 갈라졌고요. 이후에 600만 년 전쯤에 사람과 침팬지가 다시 갈라지면서 지금과 같이 진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네. 또 이 사람과 고릴라 유전자는 98%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유전자의 99% 가까이가 사람과 유사한 침팬지만큼 고릴라도 사람과 상당히 닮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네, 그동안 침팬지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고릴라도 굉장히 유사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런 게놈 해독을 통해서 또 어떤 점들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고릴라의 게놈 해독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사실들이 확인이 됐는데 먼저 이 고릴라 피부에 케라틴 형성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급속도로 진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케라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머리카락이라든가 손 발톱에 있는 단단한 단백질의 성분인데 네. 이렇게 케라틴을 형성할 수 있도록 빠르게 진화하게 된 것은 고릴라가 네 발로 걷는 대신에 이 주먹을 쥐고 걸을 수 있도록 단단한 관절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또 이 사람에게 치매라든가 심장질환 등의 특정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고릴라에게서도 발견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런 유전자가 고릴라에게는 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유전적 특징을 이용하면 뭐 사람의 질병 치료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치매 유전자가 있지만 이게 발병하진 않는다. 이런 점들은 해독하면 이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정보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실제로 고릴라를 대상으로 이런 질병의 원인을 찾기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 골다공증 같은 겁니다. 네.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팀이 고릴라의 다리와 팔, 척추뼈를 CT를 이용해서 찍어서 분석을 해봤는데 예. 고릴라도 노화가 진행되면 몸을 지탱하는 긴 뼈에 지름이 넓어지고 또 뼈의 벽이 얇아지면서 사람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골다공증과 연관이 있는 뼈의 무기질 손상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또 사람의 경우처럼 여성이 남성보다 골밀도가 사람의 경우는 떨어지는 편이지만 고릴라는 수컷과 암컷의 골밀도에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연구팀은 이 고릴라가 뼈의 손실을 막는 어떤 호르몬 수치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활동 수준이 사람보다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더 강한 뼈를 자라게 하고 또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고릴라 유전자가 사람과 굉장히 비슷하다 보니까 사람과 같은 질병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고릴라가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을 때 영장류 가운데서는 제일 먼저 감염된 동물이 고릴라였습니다. 이때 이 미국 샌디에고 동물원의 고릴라 8마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었는데요. 네. 사람과 마찬가지로 기침과 콧물 증상이 나타났고 또 무력감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모두 완치가 돼서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재밌는 사실은 이 고릴라의 경우 이렇게 전염병이 발생을 하면 다른 무리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일종의 거리두기를 한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것과도 좀 비슷한데요. 고릴라와 같은 유인원은 호흡기 질환에 특히나 취약해서 같은 집단에 있는 개체가 감염이 되면 이 전체 집단에 빠르게 퍼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관찰해본 결과 다른 집단으로의 확산이 아주 드물게 나타났는데 이 과학자들은 고릴라의 경우는 집단 간의 상호작용이 원래도 좀 활발하지 않은
편인데다가 질병에 걸리면 1, 2m 정도 거리를 두고 서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감염병의 확산을 줄이는 습성이 있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 사회성은 사람과 비교해서 얼마나 발달한 편인가요? 네, 뭐 고릴라의 사회적인 관계라든가 어떤 계층 구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의 캠브리지대 연구팀이 콩고 공화국에 서식하는 이 서부 고릴라를 대상으로 관찰을 해봤는데 이 고릴라한테는 직계 가족이 있고요. 또 그 다음으로 멀리 떨어져 살면서 또 자주 만나는 그런 먼 친척 그룹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으로 치면 뭐 조부모님이라든가 사촌 관계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는 하지만 함께 시간을 있지는 않지만 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그룹도 있었는데 이 그룹은 뭐 부족이나 마을과 같은 소규모의 공동체 역할을 하는 그런 그룹이었다고 합니다. 또 고릴라 사회는 보통 수컷이 여러 마리의 암컷을 거느린 가족들과 또 이 독신 수컷 고릴라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이런 수컷 고릴라가 가족에서 떨어져 나왔는데 아직 독립할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면 이렇게 독신 고릴라들이 함께 무리에 넣어서 이렇게 유대 관계를 형성해 준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이 고릴라들을 관찰해 보면 일종의 정기 모임도 갖는다고 하는데요. 고릴라들이 좋아하는 열매가 열릴 때쯤에 함께 모여서 뭐 먼 곳까지 열매를 따러 간다거나 자신들만의 어떤 축제와 같은 그런 모임을 즐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고릴라들도 뭐 나름의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만큼 좀 집단 안에서의 유대 관계도 굉장히 돈독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 고릴라의 사회성이라든가 유대 관계를 보여주는 뭐 연구 결과가 또 있는데 우리가 이 어릴 때 아주 힘든 경험을 하게 되면 성장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는 마음이나 뭐 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잖아요. 고릴라한테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과학자들이 어릴 때 부모를 잃거나 또 집단 내에서 갈등을 겪은 그런 고릴라들을 관찰을 해봤는데 6살 이전에 경험한 어려움이 많을수록 고릴라의 수명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렇게 뭐 역경을 버티고 성장했다고 해도 건강이 나빠지거나 새끼를 적게 낳는 등 성체가 됐을 때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6살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도 잘 자라나는 경우가 확인이 됐다는 건데요. 어린 고릴라가 속한 집단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이렇게 고통받는 어린 개체를 고립시키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고릴라들이 부모의 빈자리를 메워주고 또 이 사회적 관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완충 기능을 충분히 해준다면 고릴라도 이 어린 시절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건강한 개체로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사람과 비슷한 점이 무척 많네요. 네,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이 각각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밖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을 13일 오전 11시 41분, 51분에 각각 동해로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가운데 첫 번째 미사일은 비행거리가 350km에 최고 고도는 50km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미사일은 비행거리 650km, 최고 고도 50km이며 변칙 궤도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4년 5개월 만에 다시 만나 북러 정상회담을 열었는데 그 장소는 바로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였습니다. 러시아의 새로운 우주산업 중심 기지인데 북러 정상이 왜 이곳을 택했는지 최도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주강국 러시아의 첨단 우주산업을 대표하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러시아어로 동쪽이란 뜻을 지닌 보스토치니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 1000km 넘게 이동해야 하는 깊은 내륙에 위치해 있습니다. 러시아가 카자흐스탄에 있는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옛 소련 시절의 우주대국 위상을 되찾고자 새롭게 건설한 곳입니다. 2016년엔 위성을 실은 소유주 로켓을 처음 쏘아 올린 곳으로 당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로켓 발사 장면을 지켜보며 러시아는 우주 발사 부문에서 세계의 선두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상 간의 만남이 이뤄졌던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4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형제국으로 친러 행보를 이어온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과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최근엔 이곳에서 달 탐사선도 쏘아 올렸습니다. 지난달 러시아는 무인 달 탐사선 루나 25호를 발사했지만 달 표면에 추락하면서 1976년 이후 47년 만의 달 탐사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만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북러 군사협력 확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으로 꼽힙니다. 특히 북한은 올해 들어 정찰위성 발사에 2차례나 실패했고 다음 달 재발사를 공언한 상황. 북한은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의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건네는 대신 러시아로부터 위성 관련 기술을 받아 실패를 만회할 절호의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를 수행하는 북한 인사 가운데 당 과학 담당 비서인 박태성이 군사정찰 위성 개발을 총괄한다는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습니다. 정찰 위성 기술 이제 획득을 북한은 굉장히 원하기 때문에 아마 그 우주센터 기지를 좀 보는 것만으로도 아마 좀 그런 효과가 있다. 아마 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북한과의 군사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러 두 정상의 위험한 거래는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항공교통 UAM 전용 항공지도를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UAM 전용 항공지도에는 2단계 UAM 시증 사업이 이루어질 수도권 노선과 고압선, 철탑 등 주요 장애물, 비행 제한 금지 구역, 건물 높이 정보 등이 반영됐습니다. 지도 앞면에는 수도권 내 7개 수직 이착륙장인 버티포트와 전체 시증 노선이 담겼으며 뒷면엔 아라뱃길, 한강, 탄천 3개 노선을 확대해 그려넣어 세부 경로를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이 참여하는 국민 디자인팀을 구성해 맞춤형 항공지도 제작을 추진해왔습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1,500여 개의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로드쇼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끈 새로운 기술들을 김진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구자가 VR 기기를 쓰면 환자의 심장이 입체적으로 나타납니다. CT 영상을 가상 이미지로 전환해 모바일 환경으로 구현한 겁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실제 눈으로 보듯 확인할 수 있는데 진단 정확도가 98%에 달합니다. 필러 보톡스 시술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시술 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본인 모습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얻은 자료를 인공지능으로 학습시켜 만들어진 의료 신기술들입니다. 병원 선생님이 쓰셔야 되는데 저희가 만든 제품을 그분들이 안 쓰시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는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를 통해서 소통을 먼저 했습니다. 남양주시 한 공원의 조명. 평범해 보이지만 이 조명에는 어둠을 밝히는 역할 외에 하루살이를 포집해 자동으로 개체를 세는 기능이 더해졌습니다. 사과 농장에서 사용되는 전동 작업 차량도 공공기술로 개발됐습니다. 높이와 기울기, 속도를 조절하며 다양한 과수원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과기부와 산업부, 농림부 등 정부 9개 부처가 개발한 우수 공공기술들입니다. 지금까지 이 같은 공공기술이 사업화로 연결된 사례는 30%가 채 안 됩니다. 지식재산 기반의 R&D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어떤 분야에 우리가 좀 더 효용성을 높이면서 연구를 해야 될 것인지 또 이미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고 또 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국가 R&D 이전에 시작하기 전 또는 마지막 마무리 단계 이렇게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이번 로드쇼에 선보인 공공기술은 모두 1,500여 개. 각 기술에 대한 세세한 정보는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고 연말까지 기술 이전 상담이 지원됩니다. YTN 김민두입니다.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 15 시리즈가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서 비싸게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에 따르면 아이폰 15 기본 모델은 미국이 $799, 한국 125만 원으로 책정돼 달러당 1,327.8원의 환율을 적용하면 한국이 17.8% 비쌌습니다. 다만 미국의 세금을 10%로 가정해 세후 가격과 비교하면 한미 간 가격 차이는 7%대로 줄어듭니다. 일본에서도 아이폰 15 가격은 12만 4,800엔으로 한국보다 10만 원 이상 낮았고 중국도 5,999위안으로 109만 원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미국 검색엔진 시장의 90%를 장악한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소송이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법무부는 첫 재판에서 구글이 기본 검색 엔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100억 달러, 우리 돈 13조 원을 사용하고 있다며 구글이 경쟁자를 차단하기 위해 독점권을 남용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구글이 휴대전화와 웹브라우저에서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되는 대가로 스마트폰 제조사와 무선 사업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소송은 윈도우의 브라우저 독점 소송 이후 20년 만에 빅테크를 상대로 한 최대 규모 반독점 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줄 경우 구글이 사업 일부를 매각하거나 문제가 된 사업 관행을 중단해야 하며 일부에선 기업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학생 대부분이 온라인상으로도 괴롭힘을 당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인 푸른나무재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초중고교 재학생 7,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학생의 6.8%가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운데 피해 유형은 사이버폭력이 25.8%로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과 괴롭힘이 각각 20%와 10%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들의 98%가 온라인상에서도 학교폭력을 겪었다고 답했고 학생 1명이 겪은 피해 유형수는 지난 2018년 1.8개에서 지난해 3.8개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재단은 사이버 공간의 매개로 다양한 학교폭력 유형이 뒤섞여 나타나고 있다면서 학생 개인 문제로 한정해 볼 것이 아니라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와 플랫폼 기업 등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석이 보름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농산물 등 치솟는 물가 안정화에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수입 농수산물 품목 가운데 상당수가 최근 가격이 내려가긴 했지만 추석 물가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천정부지로 오른 사과와 배 가격은 추석을 보름 남짓 앞두고 여전히 예년보다 비쌉니다. 요즘 홍로 10kg 도매 가격은 77,000원대로 1년 전 이맘때보다 60%가 비싸고 지난해 추석 전과 비교해도 20% 넘게 올랐습니다. 원앙 도매 가격 역시 1년 전보다는 24%가 지난해 추석 전보다는 17.5% 비쌉니다. 폭염에 폭우까지 겹치면서 지난달 농산물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5.4% 올랐습니다. 일단 정부는 값이 껑충 오른 사과와 배를 농축산물 할인 지원 품목에 포함하고 유통업체에도 자체 할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식품업계와 외식업계를 만나 물가 안정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서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의 물가 걱정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많은 업체들이 올해 인상 계획이 없다든지 인상 계획을 좀 늦추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씀은 하셨는데 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또 이해를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동참하겠다고.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 등에 쓰이는 주요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도 주 단위로 공개됩니다.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치솟은 곡물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드는 등 공개된 79개 품목 가운데 50개는 지난해보다 하락했습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 선택을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추석을 맞이하여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값이 내린 수입 망고나 오렌지가 비싸진 국내산 과일을 대체하는 수요 분산 효과도 기대됩니다. 다만 사과와 배의 경우 올해 냉해와 침수로 생산량이 급감해 예년처럼 가격을 진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한우 선물 세트 가운데 등급이 낮은 소고기 가격이 등급이 높은 제품보다 더 비싼 경우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선물을 사기 전에 상품 정보를 자세하게 살펴본 뒤 결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마트 판매대에 다양한 선물 세트가 놓여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원은 추석 선물 사전 예약 페이지 선물 세트 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한 추석 선물 세트 품목 가운데 한우와 사과, 배가 대상입니다. 홈플러스에서 판매하는 원플러스 등급 한우 갈비 세트는 100g당 가격이 투플러스 등급인 이마트 한우 갈비 세트보다
717원 더 비쌌습니다. 홈플러스는 이마트와 구성이 다른 상품으로 단순 가격 비교가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마트에서 파는 1플러스 등급 한우 등심 세트는 100g당 가격이 3만 원으로 2플러스 등급 하나로마트 등심 세트보다 가격이 더 나갑니다. 이마트는 유명 식당과 협업해 하루 30세트만 한정 판매하는 상품이고 카드사 혜택을 적용하면 20%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일 선물 세트는 사과 100g당 평균 가격이 1,716원인데 배는 1,101원으로 배가 사과보다 615원 더 저렴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구매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유통업체별 추석 선물 세트 할인 정보를 참가격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판매 정별로 진행되는 할인 행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종 판매 정보를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합리적으로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난 1일 유통업체와 간담회를 진행해 관련 내용에 대해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밤늦게 자고 오전에 늦게 일어나는 저녁형 인간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보다 당뇨병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브리검 여성병원 연구팀은 45세에서 62세 여성 간호사 6만 3천여 명을 18년 동안 분석한 결과 생활 습관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저녁형 인간이 아침형 인간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72%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식습관과 수면 시간, 흡연, 음주, 교대 근무, 가족력 등 모든 변수를 고려해도 저녁형 인간의 당뇨병 위험은 아침형 인간보다 19%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체내 장기에서 비치료를 할 수 있는 OLED 기반의 카테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와 서울 아산병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공동연구팀은 수분 환경에서도 잘 동작하는 초방막 OLED를 개발한 뒤 원통형 구조를 감싸는 형태로 전 방향에서 균일한 빛이 나오는 OLED 카테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OLED 카테터로 2형 당뇨병 주의 모델에서 동물 실험을 진행한 결과 혈당 감소와 인슐린 저항성 감소, 간 섬유화 저감 등 의학적 개선 효과를 확인했는데 이는 세계 최초로 체내에 OLED 소자를 삽입해 비치료를 진행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존보다 5배 이상의 무게를 들 수 있는 직조 구조의 소프트 로봇 손을 개발했습니다. 키스트 송가의 박사팀은 카이스트 이대영 교수팀과 공동으로 페트 플라스틱을 띠로 만들어 직물 짜듯 엉는 방식으로 소프트 로봇 그리퍼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소프트 로봇 그리퍼는 130g 무게로 100kg 이상 물체를 집어 올릴 수 있어 같은 무게의 기존 그리퍼보다 성능이 5배 향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플라스틱 재료가 싸고 제작 공정 역시 10분 이내로 간단하며 교체나 유지 보수도 쉬워 효율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에 9천억 원을 들여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 일상과 산업 현장, 공공행정에서 전 방위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해 AI 일상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 인공지능 수준을 세계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년부터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도대학과의 글로벌 공동연구, AI 공동랩 구축, 석 박사급 파견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여름 옷차림을 하고 있는데요. 전해드린 것처럼 올해는 푸른 산이 가을 옷으로 갈아입는 시기도 예년보다 2일에서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일교차가 커서 단풍이 예년보다 더 곱게 물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풍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은 미리 단풍 절정 시기를 잘 확인하셔서 계획 세워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